내 아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넘어졌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제 아들이 저를 벽에 밀쳐서 쓰러진 거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가 분명 착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일부. 그 아이는 누구보다 다정했어요. 제 아들 민수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흙장난하고 뛰어다닐 때 민수는 혼자 벤치에 앉아서 상처받은 고양이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길에서 주워온 새끼 고양이한테 우유를 먹이고 추운 겨울에는 자기 털모자까지 씌워주더라고요. 엄마, 이 아이도 춥지 않을까? 6살 민수가 떨리는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고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빛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을요. 초등학교 때는 더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엄마, 오늘 힘들었어? 라고 묻는 거였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작은 어깨로 제 등을 두드려주고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라고 말해주곤 했죠.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민수가 부엌에서 뭔가 바글바글 소리를 내더라고요. 나가보니 계란 후라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계란 껍질이 팬에 들어가 있고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빨간 자국이 났는데도 엄마 아픈데 혼자 못 해먹으니까라며 해맑게 웃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고맙고 대견했는지. 중학교 때는 아예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설거지는 기본이고 빨래까지 개서 정리해주고요. 제가 시장에서 돌아오면 무거운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엄마 무겁지 않았어? 다음부터는 내가 따라갈게라고 말하는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엄마 예쁘지?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친구들이 너네 엄마 진짜 젊어 보이신다라고 하면 어깨를 으쓱하며 뿌듯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고등학교 때는 더욱 의젓했어요. 아버지 없이 저 혼자 민수를 키웠거든요. 아버지는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민수는 마치 집안의 기둥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내가 아빠 역할 할게라고 말하며 제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밤늦게 일하고 들어오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제가 걱정이 있으면 엄마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라고 진지하게 상담해주기도 했어요. 때로는 아들이 아니라 나이 많은 형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2부. 그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민수가 대학교에 들어간 게 20년 전 일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과에 합격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민수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전화를 받지 않고 말수가 줄어들고 저는 단순히 대학생이 되어서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다들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가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비틀비틀 걸으면서 벽에 부딪히고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있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민수야, 괜찮아? 물 좀 마실래?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더니 시끄러.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날카롭고 차가웠는지. 마치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투로 소리를 지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엄마 그만해. 나도 이제 다 컸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민수는 그렇게 소리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옆집에서도 들렸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방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너무 간섭했나라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민수가 일어나면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민수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다음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어요. 평소에는 엄마 다녀올게. 밥 꼭 먹으라고 인사하고 나가던 아이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게. 3부. 이유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라도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온 날, 성적이 안 좋았던 날, 친구들과 싸운 날. 그럴 때마다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곤 했죠.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 민수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힘든 일이 있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유가 점점 없어졌어요. 그냥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민수야, 저녁 뭐 먹을래? 아, 시끄러워. 알아서 해. 민수야, 빨래 할 거 있으면. 내일에 간섭하지 마. 이런 식이었어요. 평범한 일상 대화조차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점점 민수 앞에서 말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또 화를 낼지 모르니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날이었어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날이면 꼭 편지를 써주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주던 아이였거든요. 엄마 항상 고마워.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라고 쓴 편지들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해 어머니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민수야, 오늘 어머니날인데 라고 말했더니 그래서?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예전 얘기는 왜 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상담해봤지만 사춘기가 늦게 온 거 아니야? 요즘 애들 다 그래 이런 말만 들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20살이 넘었는데 사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사춘기 때도 저한테 반항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밤마다 민수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우리 민수 어디 갔지? 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해맑게 웃던 아이는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4부.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태도는 더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와서 채널을 바꿔버리고 제가 민수야, 엄마가 보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 엄마는 맨날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와서 냄새 난다고 하면서 방문을 쾅쾅 닫고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짜증내고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친구들과 전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 내가 공부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저를 눈짓으로 째려보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구들과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참았어요. 왜냐하면 엄마니까였어요. 엄마는 자식을 무조건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민수가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래도 엄마잖아.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참아야지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이런 말들이요. 그래서 저는 더 참았어요.
민수가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아무리 무시해도 내가 엄마니까 참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민수가 밥은?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늦었어. 지금 해줄게라고 했더니 아프면 미리 해놓든지. 나도 배고픈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도 참았어요. 아, 민수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선을 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픈 엄마에게 밥을 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하지만 그땐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니까요. 오부. 병원에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와 부딪히는 일도 많아졌죠. 취업 스트레스 때문인지 민수의 성격은 더욱 예민해졌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물건을 집어던지고 문을 세게 닫고 소리를 지르고 집안이 전쟁터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민수 방을 청소하려고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있던 이력서를 보게 되었어요. 자격증란이 비어 있고 경력사항도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민수야, 자격증 하나 정도 따면 취업에 도움이 될 텐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뭐? 내 사생활을 엿본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때 민수의 얼굴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저를 해칠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라. 닥쳐.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엄마는 뭘 안다고. 민수가 저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밀쳤어요. 너무 세게 밀어서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어요. 등이 벽에 부딪히면서 엄청난 충격이 왔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민수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30분 넘게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도 허리 통증이 심해서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다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국 넘어졌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창피해서였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나를 밀쳤다는 걸 남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수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혹시 민수가 문제가 될까 봐요. 참 웃기죠? 저를 다치게 한 사람을 제가 보호하려고 했으니까요.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민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도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무심하게 묻기만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에게 저는 더 이상 소중한 엄마가 아니라는 걸. 6부. 그 아이는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민수에 대해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민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서 와, 뭐 마실래? 하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저한테는 엄마, 친구들 온 거 보이지? 음료수 좀 내와 줄래? 하면서 정중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민수야, 너 정말 효자다. 엄마한테 이렇게 잘하고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민수는 당연하죠. 우리 엄마인데요. 라고 대답하면서 저를 향해 미소까지 짓더라고요. 친구들이 가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차가운 시선, 퉁명스러운 말투, 무관심. 마치 가면을 벗는 것 같았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은 어머, 민수 정말 예의 바르다.
이런 아들 둬서 얼마나 좋아라고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는 변한 게 아니었어요. 선택적으로 저한테만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착하고 예의 바른 아들이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하필 저한테만 그럴까요? 저는 밤마다 이 생각에 잠들지 못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허락적으로 키웠나? 너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체면이 있으니까 착하게 굴지만 저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가장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어느 날은 민수가 친구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 뭐든지 해주시고 혼자 고생하면서 나 키워주셨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이게 진짜 민수인가 아니면 전화할 때가 진짜 민수인가? 점점 헷갈렸어요. 7부. 어느 날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민수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저를 아예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부엌에 있으면 나가버리고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자기 방문에 자물쇠를 달았어요. 똑똑 문을 두드려도 뭐야?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민수야, 밥 먹어라. 문 앞에 놔둬. 민수야, 빨래 가져다 줄게. 그냥 문 앞에 놔둬. 마치 저를 음식 배달하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모자 사이인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몸살로 며칠 알아누웠을 때였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심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민수가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최소한 죽을 끓여주기라도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무 아파. 민수야, 물 좀 떠다 줄래? 문 너머로 한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결국 저는 비틀비틀 일어나서 혼자 물을 마시고 혼자 약을 먹었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아픈 엄마에게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싫어하다니. 3일째 되던 날 제가 정말 심해서 119에 전화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 엄마 너무 시끄러워. 신음소리 좀 그만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픈 엄마한테 시끄럽다니. 이게 내가 30년 넘게 키운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아이는 분명 제 아들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8부. 나는 부모일까, 인질일까?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 민수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로 1년이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를 통제하려는 행동이 더욱 심해졌어요. 엄마, TV 소리 너무 크다. 엄마, 청소기 소리 시끄러워. 엄마, 전화 통화 목소리 좀 낮춰.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마치 제가 민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민수가 어디 가는데? 라고 묻더라고요. 친구 만나러 가는데 왜? 몇 시에 들어와? 저녁 때쯤. 너무 늦지 마. 내가 배고플 수도 있잖아.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부모가 아니라 인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민수의 허락을 받아야 외출할 수 있고 민수 눈치를 보면서 집안일을 해야 하고 민수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해줘야 하고 가장 끔찍했던 건 경제적인 통제였어요. 민수는 직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생활비를 대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저한테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갈 건데 10만 원만. 민수야, 이번 달은 좀 힘들어. 관리비도 내야 하고. 뭐?
나한테 10만 원도 아까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안 주면 며칠 동안 저를 째려보고 문을 쾅쾅 닫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제 통장을 달라고 했어요. 왜? 내가 관리해 줄게. 엄마는 돈 관리를 못하잖아. 민수야, 그건 엄마 돈인데. 엄마 돈이 내 돈이지. 나중에 내가 다 물려받을 건데 미리 관리해 주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돈 때문에 키우고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언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결국 통장은 주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민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잠들어 있을 때 일부러 큰 소리로 문을 닫고 새벽에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저녁 늦게 친구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놀고 저는 제 집에서 제대로 쉴 수도 없게 되었어요. 마치 민수가 이 집의 주인이고 저는 얹혀 사는 사람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위축되어 보였거든요.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고 눈빛은 불안에 떨고 있고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구부. 이젠 제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건 3개월 전이었어요. 민수가 또 돈을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어요. 민수야, 50만 원은 너무 커. 뭘 하려고? 사업 아이템이 있어. 친구랑 같이 할 건데. 어떤 사업인데? 엄마는 몰라도 돼. 그냥 돈만 줘.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실하게 안 되라고 말했어요. 50만 원은 저한테도 큰 돈이었고 무엇보다 민수가 지금까지 받아간 돈들을 제대로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수의 반응은 정말 무서웠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주먹을 꽉 쥐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뭐라고? 안 된다고? 민수야, 엄마도 살아야 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받아간 돈도. 그때였어요. 민수가 저를 벽으로 밀쳤어요. 이번에는 정말 세게요. 제 등이 벽에 쿵 하고 부딪히면서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는 저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착각하지 마. 이 집에서 누가 더 중요한지 알아? 나야 나. 엄마는 그냥 나를 키워준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민수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사랑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냥 저를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112에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어요. 내 아들을 신고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민수가 전과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민수는 이제 아예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혹시 누구한테 말한 거 아니지? 우리 집안일을 남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둬. 엄마가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면 요양원 보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말 잘 들어. 엄마 친구들한테 전화하지 마. 괜히 쓸데없는 말 할까봐.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지고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그러던 어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몰래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민수가 그걸 들었나 봐요. 갑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제 휴대폰을 뺏어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뭐 하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민수야, 그냥 말해. 누구한테 뭐라고 한 거야? 민수가 저를 흔들었어요. 정말 세게요. 저는 어지럽고 무서웠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저를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단순한 효도 문제나 세대 갈등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제발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저는 친구 집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어제 민수가 잠든 사이에 몰래 나왔거든요. 40년 넘게 살던 제 집에서 도망쳐 나온 기분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걸 말했어요. 민수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신 게 다행이에요 라고요. 노인학대. 저는 이 단어를 제게 적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학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민수가 저한테 한 모든 행동들이 학대였어요. 언어폭력, 신체폭력, 경제적 통제, 사회적 고립. 이 모든 것들이 학대의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일이 저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가족 일이라고 생각해서 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웠나? 가족끼리는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부모는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학대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까요? 자식에게 폭언을 듣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맞기까지 하면서도 이건 가족 일이야. 내가 참으면 되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제발 참지 마세요. 이건 참을 일이 아니에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경찰서 112 구청 사회복지과 도움을 요청할 곳은 많아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민수와 떨어져서 살기로 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임시보호시설을 연결해 주셨거든요.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겼어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너도 치료받고 엄마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언젠가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모자 관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과 떨어져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주변에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가족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 있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자녀에게 학대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70년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노인학대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